안녕하세요. 어, 재무 관리라는 과목이죠. 어, 일단 재무 관리 입문에서 봤던 학생들이 좀 있는데 그냥 제가 가정하기는 입문 강의 없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아예 기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도 회계 원리는 기억에 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 쪽 얘기 정도는 한 번은 들어봤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갈게요. 자, 재무 관리라는 과목이고, 뭐 이번 지금 기본 강의는 회계사 1차 준비하는 정도로 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회계사 1차에서 재무 관리는 경영학의 한 분야로 출제가 돼서 계약 40문제 중에서 약 40% 정도, 15 내지 16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재무 관리고요. 그 재무 관리에 들어있는 경영학에는 여러 가지 강론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뭐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뭐 조직행동론 등등등 과목들 중에 하나가 재무관리라는 과목인데, 일단 재무관리에서 다루는 내용이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관리라는 용어를 좀 많이 들을 건데요. 회계에도 관리회계 이런 게 있다는 거 들어봤잖아요. 관리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회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걸 관리회계라고 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경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할 건데, 그때 인사관리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 인적 자원과 관련된 관리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뽑을 거냐, 뽑은 사람을 어디에 배치할 거냐 등등등 사람에 대한 의사결정 잘하자라는 게 인사관리. 그다음에 생산관리라고 하게 되면은 제조기업에서는 제품을 생산할 거잖아요. 생산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하는 게 생산관리. 그러면 재무관리라는 것은 뭘 관리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재무는 곧 돈을 얘기해요. 곧 돈. 근데 그 돈 중에서도 돈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 우려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하는 기업의 현금 흐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잘해보자라는 게 재무관리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 재무관리는 크게 두 가지 강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첫 번째가 기업 재무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혹시 뭐 다른 과목들 첫 시간 시작할 때에 OT 같은 거 하고 시작하나요? 그냥 이게 재무관리 OT예요. 여러분 보는 교재로는 서론에 있는 얘기예요. 뭐 만약에 처음 제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 강의 들으면서 제가 판사량이 좀 많은데 제가 쓰는 걸 다 따라 쓸 생각을 하지 마요. 제가 하는 판사하는 내용, 말하는 얘기는 다 교재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이해가 되면은 이해하면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다 쓰지 않아도 돼. 이번엔 크게 구분했을 때는 기업 재무론이라는 파트와 두 번째 금융 투자론이라는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요. 좁은 의미의 재무관리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업 재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업 재무론에서 하는 얘기가 기업의 현금흐름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 나오는 게 기업 재무론. 근데 좀 더 넓게 재무관리를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은 금융투자론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기업 재무론에서는 결국 기업의 현금흐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잘해보자, 좀 더 나가는 금융투자론이라고 하게 되면 금융투자론에서는 각종의 금융상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주식이라든지 채권과 같은 게 가장 정형화된 금융상품들이고요. 주식, 채권 얘가 뭔지는 이제 알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주식회사부터 다시 얘기할 건 아니거든요. 주식, 채권이 뭔지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할 거라고요.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정형화된 금융상품들 외에 얘네들의 가치 변동 위험에서 그 위험을 가치화시켜서 파생되어 나온 상품들이 있어요. 그걸 파생 금융 상품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 선물이라든지 옵션, 그리고 수합과 같은 각종의 금융 상품들, 파생 금융 상품이 있고, 걔네들에 대한 주식 가격은 얼마 되는 게 타당하냐, 채권 가격 얼마 되는 게 타당하냐, 혹은 걔네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다루는 게 금융투자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책으로 했을 때에는 책이 총 4개의 부로 이루어졌고요. 1부, 2부, 3부까지가 금융투자 기업 재무론,
그 다음 가서 4부에 나오는 게 금융투자론이에요. 금융투자론은 아직 우리가 얘기하기는 너무나 먼 얘기잖아요. 1부, 2부, 3부 다 지나야 얘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얘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당분간은 기업 재무론 쪽 보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업 재무론에서는 기업의 현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잘해보자라는 게 기업 재무론 얘기. 그러면 기업에 발생되는 현금 흐름이 일단은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겠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자, 제가 이렇게 쓰면 뭔지 아시죠? 과거에는 대차 대조표라고 불렀었고, 지금은 재무 상태표라고 부르는 밸런스시트. 쓴 차변, 대변 나누는 거잖아요. 자, 기업이 처음 장사를 시작한다라고 할 때에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돈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돈을 외부에서 조달하게 돼요. 조달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채권자에게서 돈을 꾸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주주에게서 돈을 투자받을 수도 있는 거죠. 채권자에게 돈을 꾸오게 되면 차입금이라든지 아니면 사채와 같은 계적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채권 발행에서 돈 꾸올 수 있다 정도는 아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주식 발행에서 주주에게 돈을 투자받게 되면 기업에는 자본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돈을 조달, 곧 돈인 자금 또는 자본이라고 표현하고요. 그걸 처음 조달해오게 돼요. 조달해온 돈이 최초의 회사에 현금으로 들어왔을 텐데, 이 조달한 이 자금, 이 돈을 그냥 금고에 넣고 있으려고 자금을 조달한 게 아니잖아요. 이 돈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죠. 하면서 각종 자산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자산의 구성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 자산에는 크게 구분했을 때는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고 정도의 구분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얘가 재무상태표이기 전에 대차대조표였을 때 애는 비유동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고정이라는 표현 나오면 지금은 비유동 얘기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재무관리하는 사람들이요, 그 재무관리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 회계 쪽은 좀 업데이트가 느려요. 그래서 우린 다들 지금 비유동 하지만 그 사람들은 고정 할 때도 있어요. 혹시나 문제에 고정이라고 표현 나오면 아, 비유동 얘기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일부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조달된 자금을 각종의 자산들에 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나오는 게 곧 그 자금의 운용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현금 흐름은 가장 단순하게 구분한다면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조달된 자금을 운영하는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업의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A라는 투자안 실행하는 게 좋은 거냐? B 투자안 실행하는 게 좋은 거냐? 하는 최적적인 자산에 대한 의사결정, 자산 구성에 대한 의사결정이 나오게 되는 거고, 다음 돈을 조달할 건데 부채로 자금 조달하는 게 좋은 거냐, 자본으로 자금 조달하는 게 좋은 거냐, 그렇지? 어떤 돈을 끌어오는 게 좋은 거냐 하는 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의사결정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보게 되면 교재의 2페이지에 재무관리 정의해가지고 1번의 재무관리의 정의해서 기업 재무론과 금융투자론 구분이 된다. 좁은 의미로는 기업 재무론 얘기하는 거다. 다음 2번에는 재무관리, 그 중에서도 기업 재무론의 기능 해가지고 BS까지 그려졌잖아요. BS의 차변에 나오는 얘기가 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얘기고, 대변에 나오는 얘기가 자본의 조달과 관련된 얘기다. 넘어와서 가로 1번 자본의 조달, 가로 2번 자본의 운용 정도까지 제가 얘기를 끝낸 거예요. 굳이 거기 다시 또 복습할 때 읽어보면 좋은 거지만 지금까지 얘기해서 여러분이 외울 건 없어요.
외울 게 나오면 제가 외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면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자, 넘어가서 이제 이번에는 재무관리의 목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것들 다루는 게 재무관리에서 하는 얘기들인데, 그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뭘 하고자 하는 거냐 하는 재무관리의 목표에 대한 얘기예요. 곧 재무관리에서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거냐 하는 재무관리 목표인데, 자, 첫 번째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이익의 극대화라는 게 있어요. 곧 회계에서 말하는 회계적인 이익의 극대화가 재무관리의 목표였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고. 그래서 이 얘기들 결론은 재무관리 목표는 회계적인 이익 극대화가 아니다라는 게 이쪽에서의 일단 얘기의 결론이에요. 과거에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재무관리 목표로서 회계적인 이익 극대화가 타당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회계적인 이익을 극대화하자고 했을 때는 도대체 극대화 대상인 이 회계적인 이익이 어떤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곧 극대화하고자 하는 극대화 대상이 너무나 모호하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회계적인 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로 이익 얘기 나오는 게 IS에 쫙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구분 손익들이 있죠. 도대체 회계적인 이익 극대화하자면 어떤 회계적인 이익의 극대화가 목표가 될 거냐? 매출 총 이익이냐? 영업 이익이냐? 세전 이익이냐? 당기 순 이익이냐? 총포괄 손익이냐? 아니면 주당 이익이냐? 뭘 극대화 될 거냐? 라는 게 모호하다. 더불어서 단기적인 이익의 극대화냐? 아니면 장기적인 이익의 극대화냐? 라는 게 너무나 모호하다라는 게 문제점.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회계적인 이익은 회계 처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회계 처리하는 방법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처적인 회계 처리 방법의 선택이 가능하죠. 예는 지고자서 원가름의 과정에 있어서 선입선출법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가중평균법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하나의 실질에 대해서 회계 처리 방법이 선택이 가능하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회계적인 이익의 금액이 달라져 버리죠. 그러한 회계 처리 방법에 선택에 문제가 있는 거고, 한번 채택했던 회계 처리 방법을 갑자기 변경해버리기도 하죠.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하다가 중간에 정률법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다. 실질은 변화가 없는데 회계적인 수치는 달라져 버린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로, 이런 회계적인 이익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건 이익을 극대화시킬 건데, 올해의 이익 10원과 3년 뒤 이익 10원은 같은 가치가 아니잖아요. 시점이 다른 걸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서 3년 뒤 이익 10원이면 3년 후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현대 재무관리에서는 회계적인 이익 극대화는 재무 목표로 타당하지 못하다. 더불어서 이러한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하고 변경할 때에 우리 회계에서 하는 얘기는 정당한 회계 변경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곧 경영자의 이해가 발현되어서 얘가 선택되고 변경돼 버릴 수도 있다 하는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라는 게 문제점. 자, 이런 정도로 해서 회계사 1차 시험에서 과거에 한 번 기출, 회계사 2차 시험에서 2차 시험은 주관식인 거 아세요? 회계적 이익 극대화가 재원 목표로 타당하지 못한 이유를 3줄 이내로 간략히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2차에서 3번 기출. 이 정도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1차 목적이니까 1차에 이런 얘기를 써 있으면 골라낼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현대의 지역언어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라는 거예요. 이 기업 가치의 극대화가 현대 재무관리의 목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현금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해가지고 결국은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자라는 게 재무관리의 목표이다. 거기서 기업의 가치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요. 이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곧 기업 자산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자산의 가치. 예를 들면 채권자에게서 100의 돈을 꼬았고요. 주주에게서 100의 돈을 투자받았어요. 처음에 200의 돈이 들어왔는데요. 그걸 잘 굴려가지고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했을 때는 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자라는 거예요. 어느 기업이 1000억짜리 기업이다 하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1000억은 곧 자산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업 자산의 가치를 곧 기업 가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추구하는 게 기업 가치의 극대화인데 그건 곧 기업 자산 가치의 극대화. 자, 근데 문제는요. 만약에 이렇게 200 자금 조달해서 굴러가는 회사가 이익도 났을 거잖아요.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회계상 BS에 자산 총 합계가 250으로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회계상에서 말하는 자산의 총계인 250이 이 기업 자산의 가치인 건가요? 자, 가끔 제가 표현하기에 찌질한 회계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게 이제 재무관리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느낌 보면 알아. 찌질한 회계에서 말하는 이익은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회계상 B에서 써 있는 자산 총계가 250인데 이게 그 기업 자산의 가치가 아닌 이유는 뜬금없이 여기 토지에 10년 전에 10억 주고 샀는데 그걸 아직도 10억이라고 쓰고 있어. 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회계에서 말하는 인식과 측정. 측정은 얼마의 금액으로 쓸 거냐. 자산 측정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간대표적인 게 역사적 원가. 10년 전에 10억 주고 샀는데 그걸 아직도 10억이라고 쓰고 있어. 지금은 200억짜리인데. 그럼 이 숫자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산 측정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회계에서 말하는 거.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공정가치, 사용가치를 들어본 적을 있는 것 같죠? 그것들 중에 이론상 가장 타당한 방법은 뭐예요? 자산의 정의는 뭐예요? 작년에 그 개념식이 좀 바뀌었대. 정의가 살짝 달라졌던데 기본적인 내용은 같은 거고. 혹시 자산의 정의 정도는 외우고 있나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을 했고 현재 특정한 기업 시에 의해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경제적 자원이란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자산의 정의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용어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인데, 경제적 자원, 미래적 효익인데, 경제적 효익이란 혹시 현금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현금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정의에 가장 부합한 건 결국은 회계에서 말하는 건 지금은 사용가치, 곧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가장 이론상 타당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써놓지 않은 숫자들이 너무 많잖아, 회계에서는. 그래서 재무관리에서는 기업의 가치, 기업 자산의 가치라는 것은 그 기업 자산에서 발생될 미래, 발생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봐요. 재무관리에서는 모든 거의 가치는 거기서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봐요.
자산의 가치는 자산이 굴러가면서 발생시킬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다. 주식의 가치는 주식에서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다. 채권의 가치는 채권에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서 자산의 가치를 측정할 건데요. 회계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역사적 원가를 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이론상 가장 타당한데 회계에서는 다 이걸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려면 우리 크게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발생될 현금 흐름의 금액을 알아야 되고, 더불어 발생될 시점 알아야 되고, 계리 현재 가치에 알 적절한 할인율을 알아야 돼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현재 가치에 알 적절한 할인율이에요. 그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일부 자산에 대해서만 이걸 하고 있는 거죠. 회계가 어렵다고 하는 그걸 우리는 하려고요. 그래서 재무관리가 그리 쉽지는 않을 거야. 쉽지는 않을 건데요. 특히나 할인율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 할인율 어떤 걸 쓸 거냐 하는 걸 우리가 공부할 때 그게 2부에서 나올 얘기예요. 재무관리 어렵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어렵긴 한데 뭐가 어렵냐라고 했을 때에 가장 문제가 될 부분이 일단 2부에서 나올 얘기예요. 얘가 위험을 고려해서 할인율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게 나올 거야. 1부는 그래도 웬만할 거예요.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얘기야 그냥.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2부 정도 가면은 좀 많이 복잡해질 거다 정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웬만할 거야. 그래서 지금 목표가 기업 가치의 극대화, 곧 기업 자산 가치의 극대화인데 거기서 기업 가치, 기업 자산의 가치라는 것은 자산에서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다. 자, 그걸 극대화하자라는 게 재무관리의 목표. 좀만 더 나가서 하나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하는 게 기업 가치의 변동과 무관하게 부채의 가치는 일정하다. 기업 자산 가치의 변동과 무관하게 부채 가치는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그러면 기업 가치가 커지게 되면 빚을 더 갚아야 되나요? 아니 100억 구하는데 기업 가치가 커지면 100억보다 더 갚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기업 가치가 감소하면 빚을 덜 갚아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부채 가치는 그냥 일정한 거죠. 갚을 돈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기업 가치 극대화가 우리의 목표인데 거기에 기업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부채 가치는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자본의 가치가 커지겠죠. 우리 이 자본을 회계에서는 그냥 자본 그러는데요. 재무관리에서는 자기 자본이라는 표현을 주로 써요. 이건 주주 입장에서는 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 소유 지분, 주주 지분,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채권자에게서 꾸어온 돈은 내 돈 아니잖아요. 남의 돈 빌려온 거죠. 따라 부채를 재무관리에서는 타인 자본이라고 주로 표현을 해요. 회계에서는 부채 자본을 했지만 재무관리에서는 타인 자본, 자기 자본으로 표현할 거야. 뭐 회계에서 말하는 개념과 재벌의 개념이 살짝 다른데요. 다른 부분은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기업 가치 극대화가 우리의 목표인데 거기에 부채 가치가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해주게 되면 그건 곧 기업 가치 극대화가 자기 자본 가치의 극대화와 동일한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하겠죠.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면 자기 자본 가치가 극대화될 거니까. 그래서 현대 재무관의 목표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 그와 같은 용어가 되는 게 자기 자본 가치의 극대화도 같은 의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자기 자본의 가치라는 건 현대 사회에서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주식 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 자기 자본이 존재를 하는 게 그 기업의 주식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기 자본 가치 극대화와 동일한 의미가 그 기업 주식 가치 극대화. 다시 말하면
주가의 극대화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곧 주주복시니까 주주의 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표현한 용어만 그냥 살짝 다를 뿐이에요. 자기자본가치 극대화, 주식가치, 곧 주가의 극대화, 곧 주주부의 극대화. 같은 얘기들이야. 이 회계사 1차에서 한번 역대급 쉬운 난이도로 나왔을 때, 얘 1, 2, 3, 4, 5 중에서 지혜원의 목표로 타당한 것은 무엇이냐? 동그라미 5번에 자기자본가치 극대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역대급 쉬웠을 때인데 시험 보러 간 학생들이 설마 이런 정도로 문제를 냈을까? 뭔가 함정이 있는 게 아닐까? 라고 고민했었던 문제가 한 번 있었어. 역대급 쉬운 난이도였어. 그래서 4페이지의 지혜원의 목표에서 1번 이익극대화는 타당하지 못하다. 읽어봐야 될 부분은 타당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읽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2번에 기업 가치의 극대화인데, 거기서 기업 가치는 기업 자산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다. 한 단 넘어와서 5페이지 3번 자기 자본 가치의 극대화도 동일한 의미가 된다. 자, 그 정도까지 거기 써 있는데요. 우리 한 마디만 써놓고 갈까? 자, 지금은 잘 뭔지 몰라요. 추가 설명은 없을 거야. 나중에 나올 얘기야. 여기서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와 자기 자본 가치의 극대화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들어갔던 게 기업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부채 가치가 일정하면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게 저 뒤에 가면요, 좀 자세히 나올 때에는 타인 자본 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타인 자본 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없다라고 쓸까요? 나 이거 없을 문자 쓴 건데, 없을 문자 쓴 거라고. 이거 손 아파요. 없을 문자 쓴 거야. 그래서 타인 자본 대리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기업 가치 극대화와 자기 자본 가치 극대화는 동일한 의미가 된다. 얘가 뭔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나중에 나올 거라고. 나중에 이 얘기가 나오게 될 때, 우리 6장에서 나오고, 6장에서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타인 자본 대리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기업 가치 극대화와 자기 자본 가치 극대화가 같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일단 써놓고 지나가자고 했어. 나중에 6장 얘기하면서 우리 첫날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 다음 6페이지에는 본서의 체계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순서로 공부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1부, 2부, 3부, 4부로 나뉘었고, 1부에서는 확실성을 가정했다. 뭐 결국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현재 가치할 할인율을 그냥 제가 줄 거예요. 현재 가치할 할인율. 그걸 여기서는 기회 비용 또는 자본 비용으로 표현할 건데 그냥 10%다. 현재 가치 한번 해봐라. 2부에서는 그 10%가 왜 10%냐 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문제가 나오게 될 거고요. 3부 가서는 기업 재무론의 나머지 주제들 좀 나와서 M&A 같은 얘기도 좀 할 거고요. 뭐 비율 분석 이런 게 나올 거고, 4부로 넘어가서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한테는 1부 1장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거기까지가 소론이었고 지금까지 OT 한 거예요. 본격적인 얘기 들어갑시다. 자, 1장 확실성하에 기업 가치 평가 얘기가 나와요. 확실성 가정했다라는 것은 그냥 미래에 발생될 현금 흐름 정해져 있다. 확실하다. 현실적으로는 1년 후에 현금 흐름은 호황되면 불황되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정해져 있다고 할게. 계산하는 걸 한번 연습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절에 기업 가치 평가에 의의해 가지고요. 기업 가치는 기업 자산의 가치, 거기서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곧 기업 자산의 가치인데, 그런 기업의 가치, value 괜찮아요? value는 미래에 발생될 현금 흐름들이 있을 거고, T기에 발생될 현금 흐름이면
적절한 할인율을 이용해서 현재 가치 해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더해주게 되면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을 전부 다 더한 게 되겠죠. T는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 혹시 회계에서 계속 기업의 가정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 원리는 좀 생각이 나야 된다고. 그래야 저랑 의사소통이 좀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기업의 가정은 기업이 영원히 살 건 아니지만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충분한 기간 동안은 살아갈 거다. 그러니까 현금 발생이 영구히 발생하는 것을 일단 생각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무한대가 아니면 중간에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평가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업 대상으로 한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럼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산에 발생될 현금 흐름을 키워주면 되는 거죠. 아니면 현재 가치할 할인율을 낮춰주게 되면 기업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거기서 현금 흐름을 키워주는 방식이 어떤 자산에 투자할 거냐. 외울 건 아니야. 뒤에 가면서 점점 들을 거야. 그 다음에 할인율을 어떻게 낮춰줄 거냐 하는 게 2부에서 나올 얘기예요. 자, 지금은 현재 가치 할인율은 정해져 있다 치고 발생될 현금 흐름 쪽을 좀 보자고요. 자, 결국 계산하고자 하는 게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계산하자는 거잖아요. 그 먼저 해봐야 될 게 이걸 계산할 수 있으려면 발생될 현금 흐름은 어떤 게 있느냐를 봐야 될 거고요. 그걸 어떻게 현재 가치 할 거냐 하는 걸 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 1장에서는 기업 자산에서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을 측정하는 방법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쪽에 가서 화폐의 시간가치 공부하면서 현재 가치 하는 거 연습해보자 까지 가는 게 1장에서 할 얘기예요. 자, 먼저 볼 거는 그래서 2절에 나오는 게 기업의 현금 흐름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1장 그냥 1절은 도입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격적인 얘기가 2절부터 시작이에요. 기업에서 발생될 현금 흐름 한번 측정해보자 라는 얘기. 회계에서 현금 흐름표 회계 원리 배웠어요? 알았어. 중급에서 배우겠지 뭐. 됐어. 현금 흐름표 나중에 할 때예요. 현금 흐름표 회계에서도 현금 흐름에 대해서 현금 흐름표를 만들거든요. 그때 이용하는 자료가 비교식 재무상태표. 비교식이라는 표현은 괜찮아요? 올해 말, 작년 말 둘을 비교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 하고 지금은 혹시 재무 성과표라고 표현하나요? 얼마 전까지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했고 예전에는 그냥 손익계산서라고 했고요. 단기 손익계산서를 이용해서 현금 흐름을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현금 흐름 계산의 기초가 되는 것은 BS와 YS 두 가지예요. 근데 BS 쪽이 먼저 가로 1번 재무상태표에서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BS 한번 다시 좀 봐봅시다. BS 쪽에 있는 얘기 중에요. 찌질한 회계에서 만들어 놓은 BS를 살짝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기, 전기 두 개를 비교하는 비교식 재무상태표인데 먼저 탑에 나오는 게 자산 나올 거예요. 자산 쪽에는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 자산이 있죠. 근데 그 자산 쪽에는요, 여기는 나의 영업활동에 쓰이는 자산도 있지만 영업과는 무관한 비영업 관련된 자산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비유동 자산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업의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은 자산 회계에서 분류 기준은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재고 자산은 판매 목적, 유형이나 무형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자산들인 거죠. 그런데 투자부동산은 영업활동 사용 목적이 아니잖아요. 무슨 목적이야? 임대료를 받는 목적이거나 임대 목적이거나 아니면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이 투자부동산. 나의 영업활동에 쓰이는 자산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갑자기 주식 들고 있다. 채권 들고 있다. 주식 채권. 투자하는 게 나의 영업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비영업 자산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부동산, 투자부동산 등은 나의 영업과는 상관없는 비영업 관련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대변 쪽에 채권자에게 손을 꾸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주주에게 손을 투자받을 수도 있는 거고 주주한테 돈을 투자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자기 자본이라고 하자라고 했죠. 그죠? 채권자 돈 꾸오게 되면 차입금이라든지 사채와 같은 계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회계에서 말하는 부채 중에는요, 채권자에게 꾸온 돈이 아닌 부채들도 있죠. 예를 들어 채권자에게 100을 꾸어왔고 주주에게 100을 투자받았다. 200의 돈이 들어왔었는데 200 가지고 나의 장사를 시작할 거잖아요. 하면서 일단 유형자산, 무형자산 같은 애들에 대한 투자가 있을 거고 그래서 기계장치 샀다. 기계장치 사면 기계를 굴려야 되니까 원재료 필요하잖아요. 원재료를 사오게 되면 재고 자산이 생기는 거죠. 그죠? 재원 사올 때에 현금 주고 사올 수도 있지만 외상으로 사올 수도 있죠. 그러면 매입 채무와 같은 부채가 생기는 거죠. 그 원재료 기계에 집어넣어서 제품 만들어내고 제품 팔 때에 현금 받고 팔 수도 있지만 외상으로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매출, 채권과 같은 자산이 생기는 거죠. 영업도 하면서 각종의 비용 발생할 건데 비용을 먼저 줬으면 선급 비용 발생했는데 아직 안 줬으면 미지급 비용과 같은 부채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부채 쪽으로 보세요. 부채 쪽을. 회계에서 말하는 부채에는 진짜로 채권자에게서 꾸온 돈들도 있는 거지만 채권자의 꾸온 돈이 아니라 지급 시기가 좀 지연됨에 따라서 잠깐 부채로 잡혀 있는 애들도 있는 거죠. 자,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채권자 돈, 곧 타인 자본이라고 부르는 건 이렇게 진짜로 꾸온 돈을 타인 자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네가 타인 자본, 매입 채무라든지 미지급 비용 이런 애들은 꾸온 돈이 아니고 남의 돈 꾸온 게 아니고 줄 돈을 지급하는 거 잠깐 지연됐기 때문에 잠깐 부채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주로 유동 부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더 정확히 표현했을 때는 비이자 발생 부채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 차입금이나 사채는 이자가 발생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매입 채무나 미지급 비용 얘네들은 이자 발생하지 않는 비이자 발생 부채. 얘는 주로 유동부채에 잡혀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타인 자본은 진짜로 꾸온 차입금이나 사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이 아닌 이 주로 유동부채에 있는 비이자 발생 부채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했을 때에 회계상으로는 부채에 써 있지만 재무관리에서는 타인 자본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으로 이런 유동부채는요. 유동자산과 상계시켜요. 퉁 쳐버린다. 회계에서는 자산부채 함부로 상계하는 거 아니고 수입비용 함부로 상계하는 거 아니다라고 회계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좀 크게 봐. 크게. 매출채권이 있고 매입 채무가 있어. 내 입장에서는 퉁치면 예를 들면 매출채권이 10이 있고 매입 채무가 4가 있으면 순회로 받을 돈 6이 있네. 크게 보라고.
마인드가 좀 달라져야 돼요. 재무 공부할 때는. 차츰 그렇게 제가 강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무관리에서 보는 BS에서는 가장 기본 봐야 되는 게 자산을 영업 관련 자산과 비영업 관련 자산을 구분해 줘야 되고요. 더불어서 영업 관련 자산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퉁쳐서 순액으로 파악을 한다. 그걸 순운전 자본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순운전 자본, 넷워킹 캐피탈이에요. 자, 오늘 첫 시간에 약자들이 좀 나올 거예요. 넷워킹 캐피탈, 순운전 자본인데요. 얘는 그냥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순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운전 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순액이다. 원래 나중에 여러분이 내년에 1차 붙을 거고 내년에 2차까지 딱 붙고서 회계법인 들어갈 거잖아요. 다 그렇게 보여. 들어갈 거야. 들어가면 일해야죠. 일하는 것 중에는 혹시 가장 대표적인 게 회계감사 업무도 있고 세무자본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파스 아세요? 뭐 회계법인마다 이름이 좀씩 다르긴 한데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재무자본이에요. 이쪽에서 주로 하는 얘기들이 예를 들면 A와 B가 합병한다. A 쪽에서 가지고 얼마 주고 살 거냐 하는 기업의 가치평가를 하죠. 주로 이쪽에서 하는 얘기들이 우리 회계법인의 얘기면 이쪽 재무관리와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실무에서 할 때에는 BS가 훨씬 복잡하겠죠. 지금 여러분 공부할 때에는 그냥 이 정도로만 파악하면 돼요. 정확히 표현하면 얘인데 그냥 유동부채 이래도 된다고 공부할 때는 2차 시험까지 단순하게 파악하자고. 자, 그럼 제가 BS를 살짝 조정해 가지고요. 재무관리 목적의 BS로 바꿔볼게요. 자산에는 영업 관련 자산이 있고 비영업 관련 자산이 있고 영업 관련 자산에 일단 순운전 자본이 있는 거죠.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순운전 자본이 있는 거고요. 넷워킹 캐피탈, 순운전 자본,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 뺀 거, 그리고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유동자산들이 있는 거죠.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같은 비유동자산. 자, 그 비유동자산을 예전에 고정자산이라고 불렀었다 라는 얘기 아까 했잖아요. 여기는 유동자산은 영어로 current asset, 비유동자산은 우리 전통에서 써오는 용어가요. 고정자산이 오늘 좀 많이 써왔기 때문에 fixed asset, fixed asset이라고 주로 썼었어요. 그래서 고정자산, 비유동자산, fixed asset 이렇게 기호 써도 괜찮을까요? 그냥 비유동자산이라는 표현이에요. 용어들이요 헷갈릴 건 아니야. 계속 나올 용어거든요. 외우겠다 이러지 않아도 돼. 그냥 외우실 거야. 자꾸 보니까. 그 다음에 영업활동과 상관없는 비영업 자산들이 있는 거고요. 다음 대변으로 봤을 때는 채권자에게 돈을 꾸어오면 그게 곧 타인 자본인 거죠. 제가 부채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타인 자본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주에게 투자받은 자기 자본이 있는 거고요. 혹시 자기 자본은 주식 발행의 수다라는 거 아세요? 주식을 영어로 스탁이라고 하는데 스탁 그러면 자기 자본인 거 생각하세요. S로 쓸 거야. 다음 타인 자본은요. 주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 꼬는 거 아세요? 채권 영어로 본드. 그래서 제가 B라고 쓸 건데 약자 괜찮으시죠? B 본드 타인 자본
S스탁 자기자본 기호로 쓸 거예요. 그래서 BS 파악할 때는 차선 쪽에는 영업 관련 자산, 비영업 관련 자산, 영업 관련 자산에 유동자산에서 유동체를 뺀 순운전 자본과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유동 자산이 있다. 다음 대변 가계되면은 타인 자본, 본드, 자기 자본, 스탁. 그래서 우리 2절에 가로 1번 재무 상태표에 재원의 목적에 BS 그려놨고요. 그 아래 동그라미 1번이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순운전 자본이란 용어 있죠. 네트워킹 캐피탈. 넘어가는 3번에 타인 자본은 이자 발생 부채 얘기하는 거다. 진짜로 꾸어온 돈. 자, 다음 나오는 게 뭐 지금 책이 가로 2번에 포괄 손익계산서 써 있네요. 재무 성과표로 바꿔놓을 걸. 그냥 손익계산서 얘기해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 얘도 단순화 시킵시다. 자, 모양이 맨 위에 매출액이 있죠. 매출액 또는 수익이라고 하는 거고요. 책에 따라서는 세일즈라고도 하는데 수익이면 레베뉴라고 할 수 있겠죠. 레베뉴. 이게 나의 영업 관련된 수익인 거죠. 자, 그 밑에서 영업 비용들을 뺄 거예요. 매출액이 영업 수익이니까 영업 비용을 빼게 되면 나오는 게 영업 이익이 나오겠죠. 근데 매출액이라는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을 뺄 건데요. 영업 비용을 구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영업 비용은 매출 원가와 우리 맨 위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나오는 구분 손익이 뭐예요? 매출 총 이익이죠. 그 외에 영업 비용들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하면 나오는 게 영업 이익이잖아요. 이걸 지금 여기서 쓰고 있으면 안 되는데, 회계 올릴 때 많이 했을 건데 지금 이걸 외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더하게 되면 그게 전체 영업 비용인 거죠. 그 현재 영업 비용을 매출액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 매출 원가, 그 외에 영업 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할 수 있다. 근데 재무관리 좀 뒤에 공부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원가 회계를 좀 공부하게 되면요, 이 둘을 더한 영업 비용을 살짝 다르게 쪼개기도 해요. 맨 위에 매출액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 비용들이 있는데 그 영업 비용은 변동 영업 비용과 고정 영업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외우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원가 할 거잖아. 그래서 변동 영업 비용과 고정 영업 비용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변동과 고정의 구분은 뭐냐면요, 이 매출액 혹은 판매량에 따라서 변동하는 비용이면 변동비, 매출액 판매량과 무관하게 항상 고정적인 금액이 발생하면 고정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김밥집이야. 24시간 영업하는 김밥집. 그 김밥집에서 김밥에 들어가는 단무지값은 한 개 팔면 한 개 단무지, 두 개 팔면 단무지 두 개, 변동하는 비용인 거죠. 그런데 그 김밥집에서 24시간 불을 켜놔. 24시간 나가는 전기료는 한 개 팔리든 두 개 팔리든 계속해서 전기를 켜고 있다고. 걔는 고정비가 되는 거죠. 자, 매출액에서 변동 영업 비용을 빼면
나오는 구분 손익, 걔를 공원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원 이익에서 고정 영업 비용까지 빠지면 나오는 게 영업 이익인 거죠. 단지 영업 비용을 어떻게 구분했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쨌건 빼면 나오는 건 영업이익 똑같은 거겠죠. 자, 근데 우리는요, 지금 영업 비용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이 영업 비용 중에는 비용이라서 돈이 진짜로 나가는 비용이 있고요. 돈 안 나가는 비용이 있어요. 비용으로 잡히는데 돈이 안 나가는 비용,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비용 잡힐 때에 돈 안 나가는 비용, 현금에 유출이 없는 비용, 감가상각비 대표적인 게. 기계는 살 때 돈 나간 거고요. 감가상각할 때는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걔를 회계상 비용으로 잡는 거죠. 자, 그러면 영업 비용 중에는요, 현금 유출 영업 비용이 있고요. 현금 유출 영업 비용, 곧 매출 원가와 현금 유출 영업 비용인데요. 얘를 코스트 C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영업 비용 중에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인 대표적으로 감가 상각비와 같은 비용이 있는 거죠.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 D로 쓸게요. 디프리시에이션. 자, 그러면 만약에 매출액에서요, 현금 유출 영업 비용만 뺀다 하게 되면 구분 수월이익 한번 계산할 수 있겠죠. 걔를 현금 영업이익 이란 용어 괜찮아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 중에서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는 것만 가지고 계산한 영업이익이다. 현금 영업이익. 거기서 현금 유출 없는 감가상각비를 빼게 되면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 되겠죠. 이건 원래부터 알던 거고, 매출원가, 판가 원래 알던 거고, 그걸 살짝 다르게 바꾸겠다고요, 분류를. 현금 나가는 비용과 현금 안 나가는 비용으로. 자, 어쨌건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들을 뺀 거니까 빼면 나오는 건 영업이익 되겠죠. 자, 영업이익 밑으로는 영업과 관련 없는 영업 외로 기타 수익이나 기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단순화시키자고. 단순화시켜서 그 영업 외 항목들 중에 거의 모든 기업에 있을 만한 거로 이자 비용이 있죠. 이자 비용. 그래서 이자 비용을 차감하면 영업 외 항목들 다 고려했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그럼 나오는 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나오겠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그게 그냥 제가 세전 이익이라고 써도 될까요? 그 다음은 그 세금 나가야죠. 세금 나가는 게 법인세 비용이 나가겠죠. 하면 나오는 게 당기 순 이익까지 나오게 될 거야. 그죠? 그 밑에 기타 포괄손이 나오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총 포괄손이 나올 건데요. 여기서 끊읍시다, 그냥. 여기서 끊자. 자, 살짝만 다시 돌아오면 자산에는요, 영업 관련 자산이 있고 비영업 자산이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예요, 기업들에는 이런 건 있으면 안 돼. 얘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기업은 본래 목적상 영업활동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산도 영업 관련 자산이 있어야지. 왜 이상한 거에 투자를 하고 있어? 응? 여기서 나오는 애들이 기타 포괄손익이죠. 기타 포괄손익도 안 나오는 게 정상일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서 끊자고. 우리의 주 관심은 자산 중에서도요, 영업 관련 자산이야. 거기서 발생될 애들을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자, 더 가서 이자 비용, 인터레스트 익스펜스. 괜찮아요.
다음 법인세 비용, 텍스. 맨 마지막에 당기 순이익, 넷 인컴. 순이익, 넷 인컴. 그럼 세전이익은 세금 내기 전 이익. 세금 내기 전 이익이니까 earnings before tax. 세전이익, 세금 내기 전 이익, earnings before tax. 자, 그러면 영업이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들을 뺀 건데요. 밑에부터 올라오면 이자하고 세금을 빼기 전 이익이죠. 이자하고 세금을 빼기 전 이익이니까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그래서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EBIT.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이자하고 세금 빼기 전 이익. 전체부관리에서는 이 세금과 관련해서는요. 법인세 관련해서는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된다 라고 가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세금 금액보다요. 세율이 주로 관심이에요. 세율, 법인세율 40%. 이런 식의 세율 관심이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맨 위에 매출액인 레베뉴. 영업비용에는 현금 나가는 비용과 현금 안 나가는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용이 있다. 영업이익은 EBIT. 거기서 이자 나가고 세금 나가면 나오는 게 당기순이익이다. 약자들이 헷갈릴 약자들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하면서 식으로 한번 계속 봅시다. 그래서 13페이지에 가로 2번 포괄순이계산서에 양식 써놨어요. 동그라미 1번에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D로 표현했고요. 현금 유출 없는 비용이다. 동그라미 2번에 수익에서 현금 유출 비용 뺀 R-C, 그러니까 현금 영업이익인데요. 굳이 영어 약자로 쓴다면 얘는 이제 밑에부터 올라오면 세금,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이익. 얘는 약자가 중요하지 않아, 별로. 그래서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 무형자산상각비 이랑 비슷한 얘기. 그래서 EBITDA라고 흔히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실무상은 EBITDA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여러분 공부할 때에는 EBIT에 집중하세요. 영업이익에. 그다음에 3번에 영업이익, EBIT라는 용어가 있고, 그다음에 4번에 세전이익, 또는 2번에 당기순이익, 넷인컴. 자, 이제 그 정도 BS하고 IS 정리하고, 그 다음 진짜로 현금으로 계산에 들어가는 거는 잠깐 쉬었다 갑시다.